자, 그래서 일단은 쌤이 보기는 따로 안 보는 게, 이게 뭐 개별 작품에 대한 보기는 아니고, 뭐 전체적인 어떤 뭐 흐름? 요런 것들이어서, 요건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멸치라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분석을 할게요. 잠시만요. 자료 있나 혹시? 문학이요? 문학, 네, 있습니다. 문학. 293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제목 밑에 요거 몇 개만 좀 추가를 좀 합시다. 일단 이 작품은 당연히 이런 멸치와 같은 것이 자연물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자연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 자연물로부터 파생된 또는 우리가 환기되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지? 그래서 이 작품은 이 멸치가 원래는 어디에서 바다에서 출발을 했을 거야. 그지? 바다에서는 뭘 가지고 있었다고? 살아있었던 순간이니까 뭘 가지고 있었다? 생명력, 그렇지. 요 정도 우리 그 문학적 이 반응들은 딱 나와주면 좋다고. 그지? 자, 그런데 요 멸치. 근데 사실 우리가 바다에서 살아있는 거지, 헤엄치고 다니는 멸치보다는 우리는 어디에서 멸치를 많이 봅니까? 밥상 위에서, 그지? 또는 뭐 건어물 가게라든지, 그지? 등등. 자, 어쨌든 요게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라오는 과정들, 내가 그거는 중간 단계에 좀 생략을 할게. 지문에 나오니까. 밥상까지 올라오는 어떤 과정에서 점차 뭐를 잃어간다고? 생명력을 상실해 나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화자는 어쨌든 간에 이 바다로부터 그지 밥상으로 오기까지 멸치가 생명력을 잃은 과정들에 대해서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화자는 이 멸치에 대해서 그지 관찰을 하고 있으면서 일단 안타까움을 보여줄 거라. 원래 쟤도 그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자 그런 존재였을 건데 밥상으로 올라오느라 그지 다 잃어버리고 바짝 말라버리고 그지 뜨거운 어떤 기름에 튀겨지고 안타까워. 하지만 자 이 작품 마지막에는 반전이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움은 물론이고 자 여기서 자 화자는 자 아직도 그지 근데 이 멸치들이 그지 여전히 뭘 가지고 있다고 아니야 자 아직까지도 여전히 뭘 가지고 있다 충분히 생명력을 뭐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거지 가능성을 가졌다라는 인식으로 그지 자 얘기 어쨌든 요거는 회복 가능성을 가졌다는 건 실제적 상황이라기보다는 화자의 뭐라고 봐야 되겠어? 생명력 회복에 대한 염원, 소망, 바람 요 정도로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생명력이 있었던 순간으로부터 생명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화자가 이걸 다시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인 표현법들은 감각 이미지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딱딱, 그치? 자, 다음 시각주로 시각 이미지. 자, 그 다음 촉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립적 이미지. 여기서 말하는 대립은 생명과 생명력을 파괴하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보면은 뭐뭐이었다, 뭐뭐 했던 것이다, 또는 것이었다와 같은 또 종결 어미, 그치? 반복을 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치?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생명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라는 요 내용 자체는, 화자의 이제, 상상의 과정에서 그지 일어난 것들이라면, 이제 요건 이제, 그런 많은 멸치를 보고, 화자의 어떤 그런 상상을 바탕으로 한 인식, 요렇게도 전체 구조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해됐죠? 그래서 마치 내가 아까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육모에 김기택 시인의 작품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이걸 한 주만 빨리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좀 있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문 읽겠습니다. 자, 일행부터 굳어지기 전까지, 자, 굳어지기까지는 그지? 자, 생명력 상실인데 이거는 굳어지기 전이니까 그지? 뭐를 가지고 있을 때? 생명력을 그지? 가지고 있을 때, 자, 저 딱딱한 것들은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 건데 반찬이 되어버린 멸치를 가리키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딱딱한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가 촉각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이것은 원래는 물결이었다. 그지? 또 우리가 그 멸치떼들 잡는 거 보면은 그지? 까만 거 막 하면서 그지? 약간 그런 멸치들이 한두 마리씩 움직이지 않아요. 멸치들 보면 그지? 수백만, 수천만 마리들이 막 떼를 지어 움직인단 말이야. 그지? 그런 것들은 물결. 즉, 요거는 어쨌든 간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지? 라는 표현이겠네. 자, 그리고 이었다, 것이다. 이런 것도 반복됩니다. 요거는 여기서 한두 번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그지?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이라는 건, 그치? 자, 요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역동적 생명력을 그치? 영위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에요. 맞죠? 그래서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은 그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 공간 되겠네. 맞죠? 생명력이 아주 충만하고 넘치는 그치? 그리고 역동적인 공간이다. 자, 그리고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라는 것은 여러, 그지? 멸치 떼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멸치들 또는 다른 물고기들도 포함하고 사이에 끼어서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지? 그래서 무수한 갈래라는 이런 표현도 그지? 이게 지금 뭐야? 아주 자유롭고, 그지? 그 다음에 활기찬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그지? 자, 멸치떼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그죠? 자, 그 다음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근데 봐봐, 물결은 아까 우리 바다를 가리키는 거라면 물결은 결국 뭔데?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물이 그물 속에서 멸치를 뭐 했다고? 수로 떼어내버렸다. 그치? 즉 생명력을 뭐 해갔습니까? 앗아갔다. 그러니 그물은 멸치에게 가해진 지금 뭡니까? 폭력, 그지? 즉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도구, 요 정도로 해석이 되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봐봐, 이게 그러니까 진짜 멸치라기보다는 뭐라고? 한 인간, 그지? 힘겹게 살아가는, 어쨌든 이렇게 자유롭게 그지? 이렇게 살아갔는데 저런 지금 억압, 탄압, 그지? 폭력이 자행되면서, 그지? 결국 그런 어떤 자유를 또 상실하는 어떤 민중, 서민, 우리들 어떤 이제 일반적 사람들 이런 것도 올릴 수 있잖아. 그래서 햇빛, 자, 이 작품이 우리가 흔히 이제 시를 읽을 때 밝음의 이미지 하면은 긍정적 소재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은 항상 내가 시를 쓰면서 만약에 너희가 외부 지문 내지는 비연계 나왔을 때 어쨌든 보기의 축으로 그지 어느 정도 너희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해석할 수 있는 시의 가장 큰 이제 이 힌트는 수식어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햇빛만 딱 봤을 때는 그지 당연히 그지 햇빛 바다 다 이러면 자연물 그지 원래 있던 그래 뭐 자연적 공간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뒤에 봐 햇빛이 꼿꼿한 직선들 틈에 지금 끼었어. 그치? 자, 끼었어. 그 요 위에 있는 끼었다, 요것도 끼었다, 좋은 거 아닙니까? 했는데, 부드러운 물결은, 길을 잃었어. 그치? 그럼 여기서의 햇빛은, 자, 현승아, 위에 있는 시어들 중에 뭐랑 좀 비슷한 거 같노? 오행까지의 시어. 그렇죠. 그분. 이제, 똑같은 겁니다. 결국, 햇빛은 뭐였다? 여기서는 밝음, 광명, 희망, 이런 게 아니고, 멸치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거지, 폭력. 그지? 탄압, 억압, 뭐, 이런 것들이겠지. 이해됩니까? 항상 내가 또 이걸 육모 이후고 하지만은, 어쨌든 비연계 나왔을 때 너희는 시를 만났을 때, 일단, 보기 활용하는 건 마찬가지고, 서술어나 소식어 좀 잘 확인해 달라고. 이거 뭐, 거창한 쌤이 요거는 지금, 오늘 그 내신법이 들어가는 친구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데, 평상시, 만약 모의고사 수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수로 보고 휘리 넘어갔을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항상 요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부드러운 물결, 즉 요거는 원관용 멸치겠죠? 멸치는 팔딱거리다가, 그치? 그래서 말한 팔딱거리다가는 지금 뭐야? 이렇게 막 몸부림치다가, 맞지? 길을 잃었다라는, 아까 위에는 지금 뭐였는데, 무수한 갈래의 길들을 자유롭게 헤엄쳤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대조적인.
까지도 드러난단 말이야. 이해되니? 응. 자, 그래서 결국 아까 자 부드러운 요런 또 물결 이런 거 들고 있었는데 혹시 부드러운 어디 있었나? 부드러운 물결하고 그치? 자, 그리고 직선 이런 것들도 그치 이렇게 또 대비가 된다. 내립쬐는 그치? 햇빛 속에서 이렇게 막 부드럽게 이제 팔딱팔딱거리던 생명들이 이제 점차 뭐야? 똑같이 굳어가 버리는 거야. 말라버리는 거야. 자, 역시 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었다 반복 플러스 것이다 반복도 있네요. 그죠? 이것만 체크해 갑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도 단정적이고 그렇게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은 물기를 빨아들였다. 물기를 빨아들였다. 어떻게 읽어야 돼? 생명력을 그치? 빼앗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누구? 바람도 뭡니까? 위에 있던 햇빛. 햇볕은 뭐지? 햇빛이랑 같은 층이니까 같은 이제 시어 의미. 그치?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만 남아. 이제 뼈다귀가 또 가져다주는 이미지는 어떤 거냐? 결국 죽음, 소멸, 잔해 이런 뜻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 바다의 무늬는 또 원관념은 뭐가 되겠어? 결국에는 멸치, 그지? 또는 멸치가 가졌던 생명력. 아니 그것은 이제 이런 뼈다귀와 같이 그지? 그 잔해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어쨌든 처럼이니까 지구. 그 다음, 그래서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가고 말아. 아까 바다 부드러운 물결이었거든, 바다가. 그런데 딱딱하게 그치? 굳어버린. 좋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지금 어떤 과정이었냐? 그래. 멸치를 사람들이 뭐한 것 같아? 어부들이 잡아서 약간 이제 뭐 건조시키는 그치?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사실 뭐 남해 이런 데 가면은 멸치회를 팔기도 해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뭐 멸치 우리가 흔히 보는 멸치는 이제 건어물로서의 멸치를 많이 보니까 그치? 여러분 말리는 과정을 좀 얘기하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모래더미처럼 그렇지 이것도. 그래서 자, 저런 건어물들 어때? 너희들 건어물 시장 또는 뭐 저기 뭐 포항 죽도시 이런 데 가면 되게 많거든 그치? 약간 비릿한 냄새 나면서 어때? 푸석푸석해요. 걔네들 올라와 있어. 그치? 바구니 담겨있는. 그리고 또 결국 이제 모래더미는 그냥 다만 그냥 멸치가 아니고 뭐를 상실한 멸치 생명력을 이제 완전히 상실한 멸치를 비유한 거지. 푸석푸석. 아니 생명력을 상실한 멸치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불리고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멸치가 뭐 되었다? 상품화된 과정까지 그치? 그 다음에 상품화되어서 밑에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라고 해서 그치? 상품화 이어서 이제 뭐가 되기까지 반찬이 되기까지. 근데 이걸 화자가 다 옆에서 직접 지켜봤다? OX 아니라고 아까 내가 이거 뭐라고? 상상 알겠지? 밥상에 올라있는 멸치 보고 저 멸치야 너 어디서 왔니? 태평양에서 왔니? 인도양에서 왔니? 동해에서 왔니? 남해에서 왔니? 이지라다가 너도 원래 생명력이 있었을 텐데 어떡해 그렇게 왔겠구나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젓가락 끝에 봐라 지금이란 거 맞지? 이거는 지금 뭐야? 시제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화자는 현재 지금 밥을 먹는데 그치? 밥상에 지금 뭐가 올라와 있다고? 이런 지금 멸치 반찬이 올라와 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멸치부터 치기네요 그죠? 깍두기 좀 딱딱하잖아 그치? 멸치 원관형이고 딱딱하게라는 시어를 그치? 강조 좀 합니다. 자 잡히는 이 멸치 그치? 그래서 어쨌든 딱딱하다 부드럽다 다 무슨 이미지라고? 촉각적 알겠지? 뭐 햇빛 아까 시각적이니까 감각 이미지를 활용한 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그치? 그래서 두껍고 뻣뻣하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부드럽고 그치? 유연한 이미지하고는 좀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두껍고 뻣뻣한 이 공기는 지금 어디 위에서의 밥상 위에서의 공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밥상 위라는 공간은 아까 mel치가 태초에 생명력을 지녔던 바다라는 공간과 어떤 이미지야? 유사의 대조야. 대조인 거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이런 또 두껍고 뻣뻣한이라는 이런 또 촉각 그치? 이런 시각을 통해서 바다라는 이미지와 대비를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뚫고 흘러가는
자, 그런데, 자, 바다가 있다 하는데, 그치? 아, 요거는 지금, 그래서, 이 지금 밥상 위에서도 화전이 이제 뭐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바다가 있다부터 좀 잘 봐줘야 돼. 자, 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 멸치라는 존재가 이제 생명력을 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다는 내가 아까 구조 다 설명드렸습니다.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을 한 거야. 쌤,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밥상 위에 지금 튀겨지고 말려서 그지 튀겨지고 볶아진 멸치가 바다에 넣는다고 내 생명을 회복합니까? 진짜 그렇겠다는 게 아니고, 그지? 우리가 조금 더 뭐 한다면 배려하고, 그지? 한다면 충분히 지금 뭐야 생명력 넘치는 그지 그런 어떤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이제 지금 내 밥상 위에 내 젓가락에 집히는 이 멸치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치? 어떤 존재의 생명력에 대한 뜻이 어떤 통찰, 뭐 인식,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인식으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바다에는 아직도, 그지? 아직 뭐야?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멸치들이, 그지? 헤엄쳐 다닐 것이고. 맞아? 자, 그 다음에 그런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지? 이 작은 물결이 여전히 생명력 지닌 것들이, 그치? 자, 요게 지금, 자, 봐봐.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자, 이 작은 물결, 이 작은 무늬, 자, 변형해서, 그치? 자, 주목을 시키네요. 그래서 파도를 만들고, 헤일을 부르고, 헤일하면 뭔가 좀 크나큰 이제 우리가 헤일, 파도, 뭐 폭풍이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봐봐 얘네들 지금 봐 이 작은 힘들이 이 생명력을 지닌 것들이 파도를 만들고 헤일을 불러서 뭐 하냐면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어. 맞아. 그럼 이것은 자 이 작은 것들이 생명력을 뭐 하면은 회복하면은 그치? 충분히 이런 힘들이 모여서 뭐 할 수 있다고. 고깃배 부수고 그물을 찢는 그치 이런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인 것들에 대한 그치 억압적인 것들에 대한 뭐 저항 아니 자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화자가 지니는 뭐라고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야 문학이니까 화자 이것은 바람 그치 작은 생명력들도 이런 생명력들을 그치 잃지 않고 오히려 생명력을 앗아가는 것들에 대항함으로써 그치 생명력을 발현했으면 좋겠다 라는 인식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번 육모 나왔던 김기택 시인 작품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치? 생명력에 대한 회복이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S급 작가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나 작품 읽어볼 건데 버팀목에 대해 내가 오늘 수필은 안 할 거예요 얘들아 수필은 이거 내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검색하고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작품이 있는데 말 그대로 버팀목은 뭐야? 그래 우리가 어떤 뭐 식물이 그지 나무가 자랄 때 어떤 나무들이 그지 잘 자라게끔 덧대주는 나무 그지 뭐 이런 것들이어서 너희들 아마 자 그 가로수도 보면은 그지 이렇게 자라는데 얘가 약해 그럼 요렇게 나무를 덧대서 그지 이렇게 뭐 보호해준단 말입니다. 그게 버팀목이에요. 그럼 딱 제목을 딱 보자마자 버팀목에 대하여 버팀목이 있으면은 그 지금 이제 뭐야 버팀목에 지금 기대는 놈도 있지 않겠느냐 맞지? 그럼 버팀목은 뭐하는 친구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치? 자 그럼 결국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드러낸다는 것 아니겠어? 미완의 제목이니까 뭐뭐에 대하여 뭐뭐를 위하여 나오면은 대개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야 맞지? 자 패턴상 대하여니까 그래서 이 인식은 당연히 어떤 인식이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로 나와줘야 돼. 이거는 뭐 고3을 떠나서 중1, 2한테도 야 도움 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 어떤 생각해? 감사하고 고맙고 그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 게 나와줘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지금 손방을 좀 쳤습니다. 도움을 주는 그치? 이 존재들에 대해서 지금 뭐 한다고? 그래 감사해 하고 그치? 자 도움의 가치에 대해서 그치 인식을 하면서 고마움, 감사함은 물론이고 본인 역시도 뭐 하겠다 본인 역시도 이제 뭐야 나도 좀 바빠서 그치
남들 주변을 챙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자, 이제 보니까, 나 역시 그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학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뭐라고 해? 승찰이라고 하잖아. 맞죠? 그래서 도움이라는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고마움 물론이고 성찰. 그리고 중간에 뭐 아버지와 같은 어떤 이제 실제로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존재들에 대한 이제 회상도 나타납니다. 요거는 텍스트에 설명 좀 드릴 거고, 어쨌든 이 작품을 또 보면, 자, 뭐뭐 했습니다와 같은 비읍니다. 영어체. 자, 활용하고 있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움의 가치에 대해서 뭐 감사함을 느낀다니까, 뭐 경건한 분위기도, 뭐 깨달음의 분위기도 좋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버팀목 상징적 소재, 그지? 타인에 대한 이타적 삶 이런 뜻일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작품을 또 보면은 유추라는 방식을 잘 활용합니다. 유추는 유기추론의 줄임말로 어쨌든 간에 버팀목, 그지? 로부터 인간의 삶으로 확장 적용되는 그래서 버팀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 그지? 우리 인간도 누군가에게 그것이 내가 의지를 할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의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 맞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나 작품입니다. 자,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자, 태풍 당연히 고난 시련이 되면 쓰러진 나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무는 뭐가 필요한 나무야, 지금? 도움이 필요해. 맞지? 자, 어쨌든 고쳐 심어줬고 강목으로 자 그 나무가 잘 자라게끔 버팀목을 세웠다고요. 맞지? 그러니까 이 버팀목은 나무를 지탱해준다도 좋지만 동현아, 이건 다시 우리 인간과 세계 관계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뭘 주는? 도움을 주는,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또는 지탱해주는, 그치? 그런 존재, 이렇게 읽어야지. 맞아. 진짜 나무라기보다는 여기서 선생님, 인간의 삶으로 적용해서 해석할 때 하겠지? 그래서, 삶을 지탱해주는, 그치? 그 다음에, 힘을, 용기를, 동현 얘기했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읽어야 되고. 자, 그리고 씁니다와 같은 비읍니다. 경어체, 그치? 경건한 분위기.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야.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럼 주어를 잘 봐야 돼. 이 산 나무가 지금 기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산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가리키는 거. 그치? 죽은 나무는 왜 쓰면 얘가 산나무 아닙니까? 강목이니까 이미 지금 뭐야? 그래, 다 지금 벌목당하고 그렇지. 이렇게 잘린 나무니까 죽은 나무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버팀목이야. 이런 것들도 사실 그치. 뒤에 뭘 봤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라고. 내가 뭐 강목이 되었다 그걸 떠나서 기대어 섰다의 주체가 지금 산 나무가 기댔다. 그치? 당연히 산나무가 지금 이제 뭐야? 버팀목에 기댄, 그지? 쓰러진 나무 아니냐, 이거야. 맞니? 이런 표현도 좀 독특하죠? 어쨌든 간에, 이론에서는 산나무를 지탱해주는 죽은 나무 버팀목. 자, 어쨌든, 그렇듯, 죽음에 얼마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덧대고 바로 제거하지 않거든요, 그지? 길게는 뭐 몇 주, 몇 달까지 이렇게 버팀목 또는 몇 년까지 되나? 어쨌든, 그렇듯 얼마간 죽음의 빚진이라는 요 표현은 그치? 아까 죽은 나무, 그치? 버팀목이라고 했어. 맞아? 그러니까 죽은 나무 즉 버팀목에 의지한 삶 이렇게 읽어야지. 맞지? 그래도 층이 범주화를 잘 시켜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자
버팀목의 의지, 버팀목의 도움을 받은 삶은, 이 삶의 그럼 주체는 누구야? 무슨 나무? 쓰러진 나무. 그죠? 자, 사기 투고, 그렇지. 자, 그럼 이때 사기 났다. 어떻게 읽을래? 뭐의 회복? 그렇지. 아까 쓰러졌거든, 그지? 빌빌대고 있었거든. 거의 골골대고 있었거든. 생명력을 회복. 그리고 다시 잔뿌리도 내립니다. 맞죠? 전체가 생명력 회복의 시그널. 누구 덕분에? 버팀 죽은 나무. 그지? 버팀목. 아니, 자, 그 다음, 사면 보시면은,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자, 그렇지만, 버팀목은 이내 곧 뭐, 그래. 자, 읽고 살아, 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버팀목은 어쨌든 간에 그 목적이 뭐기 때문에, 그래, 저런 나무들을, 그치? 지지해주는 것이, 그지? 목적이기 때문에, 쓰러진 나무를 도와주고는, 자, 이내고 사라지는 존재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지. 자, 결국 이 죽은 나무가 산나무를 위해서, 그지? 산나무가 꽃도 피우고 삭도 트고 하게끔 도와주고 자기는 지금 사라져버렸다? 우리 문학적으로 두 글자 뭐라고 할래? 아! 그래, 이런 워딩들 딱딱딱 떠올려줘야 된다. 아니, 이런 반응들이, 문제를 풀 때, 작품을 만났을 때 빨리 나올수록 문학 시간은 확 줄어. 알겠지? 왜냐면 선택지 판단에서도 시간이 되게 이게 우리가 뭐 문학 작품을 읽어내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 그 선택지를 만났을 때 내가 판단하는 그 시간이 좀 많이 줄어야 되거든, 결국에. 그지? 자, 그리고 다시 뒤에 사연 보시면은, 자, 그래서 큰 바람 불어와도, 자, 여기서 말한 큰 바람은 아까 어디에? 이런의, 그지, 뭐, 태풍, 그지? 이랑 같은 시어일 겁니다. 자, 오히려 이제 한번 쓰러지고, 자, 버팀목에 의해서 다시 생명력을 회복했어. 그리고 또 다시, 그지? 이런 시련을 맞이한다. 해도, 그럼에도, 이 나무는 누구 나무야? 쓰러진 나무야? 버팀목이야? 쓰러진 나무였지, 그지? 이제 생명력을 회복한 나무야. 자, 쓰러졌다가 다시 생명력을 어느 정도는 회복한 나무는 이제 뭐 하지 않는다고? 눕지 않는단 말이지. 왜? 버팀목 덕분에 이걸 뭐 할 수 있는, 이런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뭘 얻었기 때문이야? 그래. 힘,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지. 맞아. 너희들 그렇잖아. 너희들 되게 지금 뭐 공부하고 어떤 삶에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 자, 근데 이런 지금 어려움들 다 겪어내고 이겨내고 버텨내 옆에 뭐 부모님, 친구들 덕분에, 그치? 그리고 대학 가서 또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때도 이제 똑같이 어려워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 너희들 스스로 다 헤쳐나갈 거란 말이야.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리고 이제는, 자, 사라진 것이, 자, 사라진 건 누구야? 그렇지, 버팀목. 자, 죽은 나무. 자, 아까 사라졌는데, 그치? 자, 이미 지금 이 나무는 다시 위에 있던 쓰러진 나무, 생명력 회복한 나무를 그지 뭐 하고 있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인 셈, 사라졌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죠? 표현법 뭐야? 사라졌는데 있다. 뭐? 그렇지. 역설이고, 아니, 이 안에 담겨있는 그럼 의미는 뭐겠어? 비록 물리적인 도움은 없어졌지. 그치? 버팀목은 제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줬던 힘, 용기는 쓰러진 나무에게 뭐야? 그래, 딱 각인된 거지. 맞아. 그래서 이때 역설적 의미는 비록 버팀목은 사라졌지만 그가 줬던 힘, 그치? 이런 것들이, 그치? 는 남아있겠지. 되나? 자, 그리고 화자가 등장하군요. 그래서 자, 이제 나무 이야기로부터 어디로? 사람 이야기로, 그지? 자, 전환이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 나무도 인간도 결국 마찬가지야. 이기 때문에 무슨 사고? 유추적 사고 또는 확장적 사고, 인식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허위나 허겁지겁 이런 뜻이 알겠지? 음성상징어잖아. 자,
자, 엎지덕 길을 가다가, 자, 여기서 말하는 길 물결 쳐볼래? 자, 밑에 봐.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즉, 이때 길은 뭐라고 읽어주면 좋겠노? 인생. 내가 살면 막 정신없이 살았어. 그치? 그래서 뭐 힘듦도, 그치? 뭐 즐거움도 뭐 겪었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돌아보니 다 이런 것들이 누구 덕분에, 이런 죽은 아버지 또는 이웃들과 같은 버팀목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버텨왔고 살아왔다는 거. 그치? 깨닫게 되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결국, 자, 화자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다. 그렇지? 이 바로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이 화자에게 있어서는 뭐였다고? 버팀목들이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나무만 버팀목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도 버팀목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내가 버팀목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뭐 할 수도 있어야 돼? 그렇지. 내가 이제 다른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인식까지. 딱 깔끔한 작품이지. 그래서 보니까 언젠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목적, 의식,적 이타적인 삶, 타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라는 말. 그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지?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 나 역시 그지? 도움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 역시 지금 뭐 하는 거야?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간다 열심히 뭐 이런 개념 맞지? 그래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라는 말 이게 지금 화자의 궁극적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뒤에 보존 수필은 현대 수필인가? 어쨌든 요거는 쌤이 생략 좀 하겠습니다. 뭐 가벼운 얘기예요. 요거. 그래서 현대 수필은 뭐 뿌리가 꽃이다라고 해서 그렇지. 뭐 뿌리라는 것이 본질이 내면이 중요하다. 수필 항상 쌤 얘기하지만은 이건 모든 문학과 마찬가지인데 뭐 정신과 물질, 그지? 이거 적을 필요 없다. 이상과 현실 있으면은 둘 중 하나 많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여기 수필은 요 정신과 물질, 정신은 내면 본질이거든. 그러면은 자, 물질은 이제 외면적인 거. 그치? 그러니까 뿌리가 꽃이다라는 요 제목만 봐도 뿌리, 요 본질, 정신이 중요하구나 라는 인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작품이니까 요거는 내가 또 그래 우리가 육모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수필은 내가 단락별로 선택지 같은 것들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지 다의 나에 대한 이해니까 이게 지금 조금 길긴 해요. 길긴 한데 한두 단락 정도로 묶고 끊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어쨌든 문학은 쌤 요렇게 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남은 시간들은 비문학 지문을 4개 할 겁니다. 일단 사회문화 지문이 2개, 과학기술 지문이 2개 요렇게 할 건데 독서 127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자, 일단 오늘 읽는 작품들은 뭐 길이는 길이지만은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보긴 좀 어렵다. 뭐 우리가 흔히 현실에서 많이 좀 접해봤던 소재들 여기 뭐 송금 실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뒤에 뭐 이혼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자기 예전에 지자기 연구해가지고 지자기가 왜 바뀌는지 막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번 그 과학기술의 지자기는 그냥 뭐 이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치 과학자들이 이런 가설도 세우고 저런 가설도 세워봤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막 어렵다고는 느껴지진 않았어, 쌤. 자, 그러면은 127페이지 요거 하고 조금 쉽시다, 알겠죠? 자, 일단 1문단.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금융기술의 발달은 금융거래의 속도와 편의성을 극적으로 향상시켰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금융기술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
디지털 금융기술. 그지? 그게 온라인으로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렇지. 하지만, 자,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지금 뭐야? 문제도 야기시키더라. 그지? 그래서 대표적 사례가 바로 뭐였다고? 그래. 차고 송금. 그지?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 놈이 오늘 핵심 제자. 그지? 그래서 차고 송금이란 여러분 다 개념만 봐도 어때? 착오, 착각과 오해로 그지 뭐였다고? 송금 돈을 보냈다.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지? 그래서 밑에 자 오른쪽에 개념 보시면은 자 송금인이 실수로 그지? 착오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그지? 돈을 보내는 경우라는 개념. 그다음에 입력 오류, 수취인 착오 선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그지? 어쨌든 간에 차고 송금. 근데 이건 솔직히 널 생각해봐. 돈을 보내는데 보내는 사람이 계좌번호나 이 이름 같은 것들을 그지? 한두 번만 제대로 확인하면 그지? 잘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지? 나는 상식적으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사실 납득이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근데 일어날 때가 있대야. 막 급하게 어디 보내다 보면 확인 못하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차고 송금이 발생했을 때 송금인은 자, 돈을 보낸 사람이지. 즉시 해당 은행에 이를 신고해야 돼. 그지? 그럼 요건 이제 차고 송금이 발생했을 때 지금 뭐야? 해야 되는 어떤 이제 절차들을 얘기하는 것 같네. 간략하게. 그래서 보니까 은행은 그러면은 중개자의 역할, 제3자 외 송금을 한 사람이 있으면 송금을 뭐 한 사람이 있겠어? 받은 사람이 있겠지, 그지? 지금 여기 보면은 수취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니까 송금인이 원래 보내야 될 진짜 사람한테 보내지 못하고, 그지? 이렇게 지금 차고 수취인한테 보내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지금 은행을 사용했을 때, 그지? 해당 은행이 이제 뭐로 낀다고? 중개인으로 낀다고. 맞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누가 근데 연락한다고? 누가? 은행이야, 은행이. 그치? 항상 이런 것들 주체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본인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받은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 고객 정보니까 모를 거 아니야, 보낸 사람은. 송금이는. 그치? 그러니까, 은행이 뭐 해준다고? 야, 이거 잘못됐어. 그치? 라고 연락한다. 그치? 니한테 이 좀 꽂혔지? 잘못된 거야. 하고 자 자발적 반환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그건 대단해. 자, 그래서 그냥 뭐 돌려주는 경우는 뭐 그냥 가볍게 끝나는 해프닝 정도. 그렇지? 근데 이거를 뭐 좀 며칠 있다가 봤다거나 그지 또는 이거 집에 무슨 웬돈이하고 그냥 갖다 써버리거나 이러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보자. 그래서 이때 수취인의 동의라는 이건 동의는 뭐에 대한 동의? 자발적 반환에 대한 동의 이런 것들 좀 되게 불친절하죠, 그렇지? 동의하면 간단하게 환급 절차 이루어져서 그냥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바로 이 수취인이 뭐 한다고? 은행을 왜 줘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잘못 보낸 건데 왜 내한테 지랄인데요? 하거나 또는 저기 멀리 뭐 해외가 있거나 또는 배를 타고 저 멀리 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 반환 유도에 대해서 그지 우리 지금 수취인이 자, 내가 동의는 안 적을게, 그치? 자, 반환을 거부 또는 연락이 안 돼.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복잡해져. 그래서 요거는 또 문제에 또 문제가 돼버리죠. 그렇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줄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송금인이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이런 지금 상황이 케이스가 생기면 이제 누가 그래 송금인이 그지 직접 법적 절차를 자 거쳐야 된다. 그렇지? 자 그래서 직접 송금인이 직접 주체 항상 잘 보시라고. 그래서 차고 송금인 즉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을 세무라고 하자.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회수를 시도하지만은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 그지? 아무래도 이거 뭐 돈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그지? 시간도 낭비하고 그죠? 뭐도 재판 뭐 이런 것들 과정도 준비해야 되겠다. 되기 때문에 법적 대응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특히 금액이 만약에 좀 작은 금액이다. 그러면은 회수해야 되는 행정적 노력과 비용이 실익을 초과. 내가 지금 500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600만 원, 700만 원 썼어. 그 지금 1, 200만 원 더 쓰게 된 거라고. 맞지? 그렇게 해버리면 자, 또는 수취인의 연락처조차 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돈을 때려 박았는데 6, 700 박았는데 연락처조차 못 얻는 경우도 있고. 자, 어쨌든 송금인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 P서 결국 차고 송금인은 단순 실수가 너무 부당한 손실로 이어지는 현실에 불합리함을 느끼면서 제도적 보완과 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입장을 갖게 되고, 그지? 이에 호응을 해준 게 3문단. 법적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도와주지 않기도 하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볼게. 3문단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볼 때 차고 송금은 자, 차고 송금인이 민법 제741조 민법이니까 이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법률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치? 자, 이제 민법 제741조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좋아. 자, 보니까 민법 제741조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답니다.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맥락상 자,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누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역세모 수취인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 맥락상? 그치? 이게 정확하게 수취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수취인을 지금 염두에 둔 표현이다. 라고는 너희가 납득을 해야 돼. 맞지? 자, 그렇게 이는 송금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지. 누가 지금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니까 수취인이 그지 내가 송금을 잘못해서 그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니까. 아니 그것은 누가? 그래. 송금인이 뭐 할 수 있다고. 돌려내라. 하고 그치?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것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좋아. 그래서 결국 그런데 자 소송은 너무 뭐해? 그래, 절차가 이게 지금 보니까 소송이다. 그지? 자 시간이 절차가 그지? 비용도 들고 수취인이 고의로 반환을 회피하는 거. 그지? 그때는 더 부담이 커진다. 물론 지금 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S1을 주긴 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다음 4문단. 그래서 일부 수취인은 이런 얘기. 본인 계좌에 갑작스럽게 입금된 금액을 처음에는 정당한 수익으로 오해할 수 있어. 그치? 다음에 또 일부 수취인은 송금인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금만으로는 차고 송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 지금 그냥 뭐 내가 뭐 정당하게 일을 해서 또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던 건가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반환 요청을 받거나 자, 반환 요청은 누가 하는 거야? 반환 요청은 이거는 송금인이 하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해 연락이란 말이 뒤에 있으니까. 이거 이제 반환 유도는 은행이, 그지? 어쨌든, 자, 수취인은 타인의 돈을 잠깐 맡고 있는 또 뭐야? 보관자라는 개념으로 또 지금 쓰네. 그지? 층이 맞춰줘야 되겠지? 자, 수취인은 또 여기서 보관자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이때 형사상으로 자, 수취인이 받은 사람이 송금 실수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자 형사야. 요거는 이제 뭐야? 국가가 벌 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야, 너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지 네가 지금 닦았었어? 이거는 범죄야. 이거는 우리 좀 혼 좀 나야 되겠어. 라고. 어쨌든 형사상 수취인이 자 주체는 수취인이다. 송금 실수임을 인지. 그지? 저거는 좀 나한테 올 게 아닌데 알고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 또는 자, 인지하고도 자, 돈을 임으로 사용한 경우, 그치? 전제는 뭐야? 실수임을 인지한 상태야. 그치? 나한테 와서는 안 되는 돈이란 걸 알았어?
근데도 일부러 돈 안 준다거나, 그지? 다 닦아 써버리면 뭐 하겠다고? 이제 뭐 형사법으로 행령죄. 우리 뒤에 죄가 붙으면 다 형사법이야, 얘들. 알겠지? 응. 사기죄, 배임죄, 이런 거 다 형사법이다. 알겠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성립할 수가 있더라. 또 행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자, 이렇게 행령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수취인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형사법으로도, 그지? 이게 어쨌든 뭐 돈을 뭐 돌려받고 그걸 떠나가지고 수취인한테 지금 약간 뭐야?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형사법에서는 누가 다시 수취인 보관자가 주체입니다. 송금 실수임을 인지를 했어. 그치? 했는데도 어딨노? 고의로 반환을 안 하거나, 그치? 돈을 인구로 사용했다거나 하면은 뭘 물리겠다? 이제 횡령죄로 처벌을 그지 하겠다. 좀 무서우니까 뭐 하겠어? 벌려주지 않겠냐, 그지? 자, 어쨌든 핵심적인 쟁점이라는 말이 또 붙네. 오문단. 자, 핵심적 쟁점은 수취인의 행동이 과연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의 여부. 여기서 말하는 선의였냐 악의였냐 뒤에 자 설명 나와 있다. 선의란 사고 송금임을 몰랐어. 그럼 결국은 인지 여부로 봐야 되겠지. 그지? 자, 몰랐던 경우에는 민사적 반환 의무만 존재야. 왜 아까 우리 형사법 적용의 전제는 뭐였어? 그렇지, 인지거든. 그렇지, 당연히 그럼 요거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이어나온 그 진짜 앞서 나온 정보를 다른 또 법률 용어로 그냥 간단하게 좀 재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치? 당연히 선악 대립이니까 이양 대립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경우 악의라는 경우라면은 송금 실수임을 알고도 그치? 반환 거부 또는 소비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이 성립한다는데 여기서 너희들 잘 읽어야 된다고. 상원아, 형사적 책임만 성립한다? 아니요, 민사적 책임. 그렇죠. 이건 지금 민사적 책임은 당연히 깔려 있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들을 너희들이 연습하면서 자꾸 찾아내려는 게 돼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건은 어쨌든 자, 이 수취인의 행동이 그치? 자, 선의냐, 그치? 악의냐인데 결국 인지 여부로 보겠다. 그치? 그러니까 선의인 경우는 송금차고임을 인지 못했기 때문에 민사상 그치? 반환 의무 여기 민사 민법 제 741조. 그런데 악일 때는 민사적 반환은 물론이고 형사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뉘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판례로 21년 차고 송금 사건이 있는데 A는 실수로 920만 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대. 그럼 A가 누가 되는 거야? 송금인.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걸 받은 수취인이 이 돈이 자신의 것임을 아님을 잡아봐 인지를 했어. 그치? 그런데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로 즉 임으로 돈을 썼어.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야? 보호는 이에 대해 수취인이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는데 반환하지 않고 소비한 점에 대해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라고 하며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것이 뭘 때렸다고? 선고를 때렸다고. 그치? 그럼 이건 지금 뭐야? 이거 개인 간의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형사법이 적용되고 횡령죄가 적용이 된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결국 이는 차고 송금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더라.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앞서 문장을 그냥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그치? 다음 자, 은행은 이렇게 송금 행위의 통로 역할을 하지만 아까 우리 좀 중개자 역할이라고 했었거든요. 그치? 다른 말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고 송금을 발생시킨 주체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냥 플랫폼일 뿐이야. 중간에 끼어있는. 그치? 자, 그래서 차고 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은행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고객 중에 다른 어떤 지금 이제 자 고객이 너의 그지 송금으로 인해서 뭐 이제 돈을 뭐 받았으니까 연락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그지? 그게 은행 잘못은 아니잖아. 자, 그래서 밑에 그래서 다만 문장 하는 거잖아. 이게 약간 법과 어떤 사회 현상의 어떤 중간에 좀 걸쳐 있는 것 같지, 그지? 그래서 다만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그지? 그 다음에
반환 의사 확인하고 신고 절차 등을 수행하면서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서 중요한 협력 주체로 참여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이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쓴 사람이라면은 아까 은행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 송금 착오에 그 한해서는. 근데 만약에 여기 협력 주체로 참여를 제대로 안 했어. 뭐 연락을 제대로 안 했어. 그치? 또는 이렇게 반환 청구에 대한 어떤 유도를 안 했어. 그러면 소희야 법적 책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때는 받아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송금 실수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지만 그 이후에 이런 협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문다. 이런 내용도 덧붙였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치? 이런 것도 근데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표현으로 좀 나타내는 것 같죠. 여러분 이제 이 사고 수준 정도면은 이 정도 반응들 나오면 좋다. 자, 그 다음 계속. 자, 얼마 안 남았어. 자, 요거 하고 좀 쉰다. 그래서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연락처나 주소와 같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개인정보제이니까 송금인한테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됐지?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또 약간 유도한다고 했지 강제할 수도 없거든 사실. 맞아? 그래서 이런 법적 제도적 한계는 송금인에게 은행이 약간 뭐야? 아 은행이 뭐야? 내가 지금 은행에서 거래를 얼마나 했는데 뭐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지? 그래서 약간 소극적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뭐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 정말 뭐 아유 저 새끼 막 얼마 거래도 안 해놓고 뭐 그래 그냥 도와주지 마가 아니고 법률로서 타인의 정보를 그지 또 제3자한테 제공할 수가 없는 게 또 이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또 근데 한계를 보완하고 송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거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소개가 될 건가 봅니다. 자 볼게. 그래서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 우리 공기업 중에서도 초 S급이에요. 그래서 차고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것도 항상 잘 봐야 돼. 이런 제도 봐봐.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주체를 뭐 왜곡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은행이 그치? 아 이거는 이 고객이 너무 불쌍하니까 대신 신청해준다. 이딴 말 안 된단 말이야. 그치? 항상 주체, 대상, 잘 읽어라. 그치? 그래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누가 이제 은행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 보험공사. 그지? 예금보험공사가 지원 계정에서 차고 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뭐합니까? 사줍니다. 그지? 매입해. 그러면은 수취인에게 자진으로 돌려줄 것을 안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 예금보험공사가 뭐 해주는 거야? 송금의 돈은 어느 정도 뭐 엑스큐즈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라는 것을 그죠? 아까 뭐 우리 송금인이 수취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자 이 채권을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 채권 채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채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송금인에게 있어서 그렇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지금 누가 사겠다고?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사겠다고 대신에. 그치?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자, 이제 이 채권은 누구에게? 보험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 송금인에서 예금보험공사라고, 공이라고 좀 표현할게. 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사가 누구한테 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수취인한테, 그지? 수취는 그럼 이제 송금인한테 줄 의무가 아니고, 예금보험공사에다가, 그지? 그 반환 이득을 돌려줄. 그지? 반환 이득, 부당 이득을 돌려줄 그런 의무가 생긴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말하는 채권은 권리. 자, 그래서 수취인에게 일단은 야, 좀 돌려내라. 그런데 만약에 수취인이 불응해. 야, 어차피 이거 그냥 내 통장에 꽂힌 건데 내가 왜 줘? 해버리면은 뭐 한다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번에 또 누가 신청이야? 이제는 주체가 달라졌다고. 이 채권을 사들인 누구?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얘네 이 사람 지금 저희 돈 안 주는데요? 라고 그지 법원에다가 지급 명령을 신청해 버립니다. 그지? 그러면은 어쨌든 법원이 움직이니까 돈을 뱉어낼 겁니다. 법원은 어떻게든 뭐 회수를 할 겁니다. 그렇지? 그 과정은 좀 되게 스킵이 되어 있는데 회수해서 회수 비용을 공제 빼고 남은 금액을 차고 송금인에게 돌려준다라고 그죠? 어쨌든 채권을 매입을 해서 그치? 그 권리를 지금 매입을 해서 받아들여서 본인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주체가 되어가지고 법원에 그치 이런 신청도 하고 회수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쓴 일종의 일련의 비용들은 빼고 그치 나머지 돌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받을 돈이 1,000만 원이야. 그리고 보험공사가 그걸 이제 매입을 했다라고 하자 그 채권을 그치 그리고 이렇게 재판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에서 한 200만 원 썼어. 그치? 그러면 200만 원치하고 800만 원을 애당초 이제 송금인한테 그치?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100%는 다 못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처럼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군요. 맞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제도가 아니냐. 이거 이해되나? 다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신청 요건이 있대. 자, 첫째, 차고 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너무 큰 돈은 누구도 보험공사도 조금 부담이 되겠지. 그치? 다음. 그래서 둘째,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사고 터진 지가 1년 이내여야 돼. 그 다음에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어. 당연히 자발적 반환했으면 이걸 애당초 이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 그치? 이렇게 세 가지. 어쨌든 이 제도는 송금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회수율도 일정 수준 이상 향상 되어간다. 자, 그래서 사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그래서 그치? 채권을 누가? 예금보험공사가 매입을 해. 그치? 그렇게 매입을 해서 채권의 이제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취인에게 그치? 자, 돈 돌려줘라. 했을 때, 만약에 그 수취인이 불응하게 되면 이제 뭐 한다고? 법원. 그치? 지급, 신청. 그치? 예금보험공사가 해서, 그치?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쓴 일련의 비용들 공제하고, 나머지를 이제 누구한테 준다고? 송금인한테 준다. 그치?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5만 원 이상 1억 이하, 다음 1년 이내, 그 다음에 수취인 자발적으로 뱉어냈으면은 문제 없음. 이런 거. 되죠? 자, 그럼 마지막 단락. 써보자. 일단은 차고 송금 문제는 기술의 편리함과 인간의 실수가 만난 지점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 송금인은 좀 억울한 손실을 입고 수취인은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은행은 중재자로서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들 세 당사자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따라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더라. 이처럼 차고송금은 그냥 단순한 금융실수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제도의 한계와 사회적 정의가 교차되는, 그치? 개인의 권리, 송금이, 그치? 의무는 이제 수취인, 제도는 근데 은행이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좀 어렵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 생기는 문제고, 따라서 차고송금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신중한, 공공 차원에서 이런 제도적인 완성이 모두 요구된다. 이해되시죠? 내용은 여러 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나는 수급 지문에서 이걸 볼 줄을 몰랐네. 이혼 제도, 이혼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132페이지에 사회문화 육가 하고 뒤에 과학기술 2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사회문화 6강. 자, 130페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인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이에요. 과거에는 특정한 법적 절차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그다음에 이런 관습에 의한 의식을 치르면 혼인이 성립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다르지. 대부분 국가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은 법률론 제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고, 사회적 관습, 그냥 결혼식 이런 것들보다는 혼인신고와 같은 당연히 법적 절차가 그치? 중요합니다. 좋아. 그래서 혼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과정. 이에 따라 법을 통해 관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그치? 목적 정도로. 그래서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혼인은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 참여한 남녀 간에는 여기 법적 효력이 당연히 법적 관계로 이렇게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그치?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문단에 보니까 그래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네, 그치? 크게 두 가지.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대. 아니 뭐 실질적이다라고 하면은 그치? 둘의 뭐야? 의사합치, 그치? 의사합치란 의견이 같아야 된다. 강제로 한 사람이 그치? 나 저 사람을 결혼하고 싶어. 하고 한다고 결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혼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인의 의사는 부부 관계를 성립하겠다는 의사로 반드시 그런 것들. 이번 읽을 때마다 얘기하는 미시적인 부분도 반드시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치? 당사자가 아니면은 안 된다. 맞죠? 엄마가 하란다고. 엄마는 허락했는데 나는 동의를 안 해. 그거 합치가 아니지. 그치? 자, 또 다른 실질적 요건으로는 연령과 혼인 자격에 관한 거야. 그래서 혼인 당사자인 남녀는 모두 혼인 적적 연령인 만 18세. 그다음에 만 18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만 18세 여러분 아마 생일 지난 고3 지금에서 만 18세 있을 겁니다. 그치? 자, 이지만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그래서 물론 이제 만 19세부터는 이제 상관없겠지만은 만 18세는 이제 동의 얻은 경우에는 혼인이 가능한 경우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 우리가 뭐 근친혼 관계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많이 좁혀서 8촌 정도까지는 그지? 이건 안 돼. 이걸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안 돼. 라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중복 혼인이 안 돼. 이것이 말장난하나. 그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절대 안 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우리 혼인이라는 것은 그치? 법률원제 를 따르고 있고 자 혼인제의 성립 조건으로 실질적인 형식적인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실질적 요건으로는 일단 의사합치 그 다음에 연령 만 18세 이상인데 다만 만 18세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 8촌 이내 그치? 혈족 관계면은 안 돼. 라는 요런 것들이 그게 실질적인 요건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중복혼인 안 돼요. 자, 그 다음 그럼 3문단이죠. 어떤 내용이 자, 3문단은 혼인의 이제 형식적인 요건. 자, 혼인 신고의 이행. 그렇지. 이제 형식이니까 말 그대로 법적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치? 뭐가 필요하다? 신고를 해야죠. 그치? 그래서 신고의 이행.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서를 관련 기관, 구청이나 그치? 이런 데 신청합니다.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자,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라는 거지. 어쨌든 신고의 이행 그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치? 설명을 했네요. 신고서 접수, 제출, 접수, 수리, 완료 그치? 그래서 어쨌든 혼인 신고를 마치면 혼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며 서로 사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 관계가 형성이 된다. 어쨌든 여기서 말한 쉽게 좀 더 내 가까이 얘기하는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이 유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이 순위들에 비해서 1.5배를 더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법적 지위를 받는다는 거지. 그치? 자, 어쨌든 이런 지금 이제 자, 형성. 그리고 자, 이에 따른 가족 부양 공동생활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혼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역시 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어쨌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형식적 요건은 바로 이제 혼인 신고의 이행입니다. 그지? 신고서를 자 이렇게 관련 기간 제출하게 되면 접수가 되고 이것이 수리가 되면은 완료가 되는 거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쨌든 그 이후에 여러 이제 법적인 관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오케이, 좋아. 요렇게만 가면은 크게 의미가,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자, 혼인은
평생 부부 관계로 살아가겠다는 법적인 약속으로 일단 기간 명시는 할 수가 없어. 우리 48년 7월 24일까지 결혼 생활할 겁니다. 이렇게 뭐네요. 이제 자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무효화나 취소가 자 불가능 잡아봐. 원칙적으로 무효화나 취소가 불가능 나오잖아. 자 그러면은 자 현승아 원칙 나오면은 우리 법지문에 뭐 있다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법지문은 항상. 그지? 그래서 대상, 조건, 예외. 이게 항상 머릿속에. 이번에도 사실 뭐 법지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지? 항상 이런 주체, 객체, 대상, 그지? 조건, 다음 예외적 상황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효나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이제는 뭐 예외적으로 혼인과 관련해서 그지? 자, 무효 또는 아예 취소, 그치? 가 가능한 경우가 나오나 봐. 하지만 성립 요건, 여기 말한 성립 요건 아까 위에 나도 누구 얘기하는 거야? 실질적 형식적 조건, 요건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얘네들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소송과 법원의 판결 따위를 통해 법률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다. 자, 일단 혼인 당사자 간 합치가 없었던 경우는 뭐라고 읽어야 돼, 얘들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맞지? 그 다음에 혼인 당사자가 근친혼 관계도 뭐? 역시 또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혼인 무효가 된다고. 다시 그럼 무효의 상황에서는 자 보자. 일단 우리 의사합치가 없었던 실질적 요건 중 요걸 우리 인덱스 1, 2, 3번이라고 하자. 그치? 그래서 1번과 3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되더라라고 기억 인덱스라고 되어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자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당사자나 법정 대리, 사촌인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자, 오케이 좋아. 당사자가 아니고 그지 누구? 자, 누구도 가능하다고 대리인, 사촌인의 친족이 또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봅니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경우라면은 일단 법 절차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그치? 자, 당사자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나 사촌인의 친족이 그치? 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입증 책임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다고? 청구권. 항상 우리 법은요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하면은 그치? 어떤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그것을 뭐야? 신고한 사람, 그치? 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 일단 원칙적으로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누구한테 있다? 자,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청구권자는 당연히 위에 있는 요 사람들이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혼인 무효는 소멸시효나 청구 기한 따위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가 되면 법률혼 관계가 자 이런 것들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니까 만약에 내가 등기부등본 같은 걸 때 그러면은 내가 이전에 혼인을 했었던 이력이 남을까 안 남을까? 안 남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니까 그치 무효 원래대로 돌리는 거야. 원상복구라고도 하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그치 자 요게 성립이 된다면은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치? 결혼 이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럼 난 여기서 번쩍여야 되는 게 무효는 말 그대로 뭐야 효력이 없었음부터 처음부터 이런 뜻이었다면은 취소는 했다가 지금 뭐야 이거는 그냥 끝내주는 거야 법적으로 그지 강제적으로. 그럼 이거는 이력이 남겠어 안 남겠어? 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딱 하면 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류에서 혼인 관련 기록이 삭제 된다라는 것까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취소 한번 볼게요. 자, 취소 이전에 한 개 더 있다. 자, 아까 여기 아까 실질적 요건 중에 1, 3번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럼 이제 2번 케이스인 요게 남았단 말이야. 자, 2번 케이스 한번 가볼게. 무효 2번. 자, 당사자 중 한 명이 적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요것도 어쨌든 뭐야 지금? 실질적 요건을 어긴 케이스라고. 2번 케이스지? 맞지? 자, 2번 케이스인데 혼인 당시 당사자 중 한쪽에 또 중혼 등 부부 관계를 취소할 수 없는 요거 4번 케이스였는데 그치? 자, 4번과 같이
요런 케이스들도 결국 자,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현한 경우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2번, 4번 관련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 이제 취소라는 것으로 좀 설명을 할 건가 봅니다. 그치? 자, 그래서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변수가, 그지? 어떤 사유냐? 2번이냐? 4번이냐? 요거겠지. 맞지? 그래서, 자, 여기서는 사실 뭐 누가 해도 상관없어. 요 조건만 따르면. 그런데 취소는 사안이 2번이냐? 4번이냐에 따라서, 그렇지? 청구권자가 달라져요. 자, 그 다음, 상황에 따라 또 뭐야? 청구권이 제한되기도 한답니다. 야, 안 돼, 돌아가. 지속해. 이렇게가 된다. 그치? 자, 어쨌든, 미성년자가 일단 동의 없이 혼인을 한 경우부터 먼저 갑시다. 2번 케이스부터. 그치? 자, 분명히, 만 18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지? 만 18세는 여전히 미성년자란 말입니다. 부모 등의, 그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자, 얘가 동의 없이 혼인을 해버렸다. 그치? 자, 그런데, 자, 혼인 후에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어버렸어. 또는 혼인 중에 임신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취소 안 돼, 돌아가. 라는 제한. 그치? 자, 요 취소에는, 취소가 안 되는 제한의 상황이 있는데, 그치? 특히,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혼인 중에 만 뭐가 되었다고? 원래는 결혼 당시에, 그지? 신고 당시는 18세였는데, 지금 19세가 되어버렸어. 그럼 요건 이름은 뭐야?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치?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두 번째로는, 임신을 해버리면은, 요거는 취소를 안 시켜줍니다. 그죠? 제한을 두고. 자, 그 다음에, 자, 또,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여기서 말하는 사기란 지금 뭐겠어? 일종의. 나 결혼 안 했어. 나 혼인신고 안 한 사람이야. 라고 해놓고, 그다 그런 사기겠지, 그지? 또,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어쨌든, 자, 강박이라는 식이지. 또는 중대한 사유, 각각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또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그지? 가급적 요 시기 안에 진짜 취소 청구를 해야 된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를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것도 가정법원에, 그치? 혼인 취소를 청구하는 거니까 똑같이 이것도 가정법원이에요, 둘 다. 그치? 그리고 이렇게 확정 판결 받으면은,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 구청, 뭐 이런 것도 보시겠지. 신고해야 모든 절차 완료되며, 자, 다시.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 이전까지의, 자, 법률혼 관계는 인정된다. 이 말은 관련 기록이 삭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도 생략하면서, 그지? 이렇게 트릭 준다고. 맞지? 자, 위에서는 애당초 성립하지 않았던 거지만, 그 이전까지 관계를 성립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기록은 남는다는 것이고, 취소에서는. 맞지? 좋아요. 자, 요렇게 지금, 자, 요 문단 두 개는 차이점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그래서, 한편, 이혼은, 혼인을 통해 발생한 법적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예요. 그래서, 무효나 취소와는 달리, 자, 그럼 이제 무효 취소는 이제 끝이 났고, 자, 당사자들이 이제 뭐 한다고, 이거 좀 지울게. 자, 우리 이제 같이 못 살겠습니다. 끝냅시다. 라고, 그지?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법적 관계를 그지 이렇게 종료시키는 제도고, 그래서, 자, 무효나 취소와는 달리, 기억, 미음과 달리 차이점. 이혼은요,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혼은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상 이혼이 또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의 또 이유가 있다. 어쨌든, 자, 역시 또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자, 얘네들이 합의를 했어. 그치? 그래서, 합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 그 다음에, 자, 결국 합의를 못 봤어. 그치? 그럼 어디 가는 거야? 법원 판결에 의한, 그치? 재판 이혼이 있단 말이야. 이건 이제 뭐 협의 못 보는 이유는 뭐 분명하지 사실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양육권 분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기타 이제 합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협의상 이유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 이를 확인받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당사자들끼리 뭐를 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고, 그지? 그것을 야, 우리 헤어지기로 했어. 너희가 좀 확인해줘. 법인 확인을 해. 그치? 그래서 당사자가 함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 협의상 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함께 제출해. 그치? 자, 일정 기간 숙려 기간. 그래서 우리 요즘 예능 프로그램 이혼 숙려 캠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숙려, 숙고. 그러니까 좀 해봐라. 좀 며칠 더 생각해봐라. 지내면서. 관계 개선은 될 수는 없는가. 그치? 이런 식의 숙려 기간이 필수로 주어진대. 자, 확인해달라고 하지만은 바로 확인 안 해준다고 숙려 기간. 자, 그래서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당사자 양측이 다시 법원에 출석해서 의사가 변했냐 안 변했냐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는다는 거지. 그치? 일단 함께 가서 제출하고 숙려 기간 제시받고 함께 다시 가서 저희 4주 정도 더 있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확인을 하면은, 그치? 이때 법원은 이제 뭐만 한다고? 확인 여부만, 그치? 합치 여부만 확인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물어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그치? 합의는 이렇게 지금 보셨군요. 요 내용에 따라서 법적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 그러면 이제 3개월 이후에 관할 기간. 자, 관할 기간에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이 된다. 그치? 자, 어쨌든 이 지금 제도는 협의 이혼은 합의가, 그치?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최우선시가 되고 있군요. 법원이 끼는 건 뭐만 확인해주고, 그치? 숙려 기간 정해주고 요거밖에 없어.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자, 보자. 반면 재판상 이혼은요,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에 반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혼에 반대는 살고 싶어요 보다는 이렇게는 내가 못하지 라고, 이건 결국에는 나는 요렇게도 봤어. 합의에 실패한 거지. 그치? 야, 집은 네가 갖고 애는 내가 키울게. 아니? 집도 내가 갖고 애도 내가 키울 건데? 쉬워, 그건 아니지. 그럼 재판 가! 그치? 이런 거 TV 많이 보는. 그래서 당사자 중 한 명이 어쨌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 이혼이니까 소송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이혼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 전에는 반드시 역시 이것도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바로 재판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런 또 이제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서, 그지? 조정이 좀 성립하는 경우 재판 절차 없이 이혼이 가능한, 이게 뭐냐면은 양 당사자 불러. 그래서 약간 법원이 뭐 해주는 거야? 약간 중재해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규칙사유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남편 측 또는 부인 측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합의안에서 좀 못 본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 좀 양보하시고 이렇게 해줘. 거기서 이제 양측이 이제 변호사를 끼고 대동해서 이제 왔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조정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은 재판 안 가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끝까지 우리 증거하고 다 제출해가지고 저희가 다 가져갈 겁니다. 하면은 계속 가요. 그치? 자, 어쨌든 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확정이 되면 승소자는 역시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간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된다. 어쨌든 간에, 재판은 지금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당사자 중 한 명이 뭐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도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이혼 조정 절차라는 것을 또 거치더라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성립이 되면은 뭐가 된다? 바로 그냥 재판 없이 이혼이, 그치? 자, 확인이 돼. 그러면 이제 관할 기간에 신고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혼 조정 절차가 성립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뭐까지 가는 거야? 말 그대로 재판까지 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가정법원 판사에 의해서 그지 이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뭐 기척사유들이 있고 우리 하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고 하세요라고 그죠? 하고 관할 기간의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 이렇게 끝나. 맞죠? 자, 그래서 혼인으로 시작해서 이혼으로 끝난 지문인데, 요게 실제 수능에 나온다고는 쌤이 확신할 수 있어. 안 나와. 안 나올 거고. 이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법률론 관계를 규정한다라는 점, 이런 것에 좀 주목하면 될 것 같고, 다만, 혼인과 관련해서 아까 있잖아. 그 이혼 빼고, 아까 취소라든지, 그지? 무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은 뭐 아니더라도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오늘 안 읽어보고 또 문제 안 풀어봤다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7페이지 과학기술 지문 갑시다. 일단은 오늘 두 개 지문, 아까 쌤이 이제 소개했듯이 지자기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을 그치 뭐를 근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암석에 들어가 있는 뭐 포타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또 프레온가스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치 오존층이 뭐 파괴되는 뭐 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얘네들이 또 연계되어서 나올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때 얘가 지자기는 해마다 수능 특강에 지금 나오거든. 지구 자기장. 근데 뭐 아무래도 요즘 기술 지문이 메인이다 보니까 과학이 메인 지문이 조금은 좀 처지는 감이 없잖아 있죠. 그지? 그래서 일단 207페이지 10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문단입니다. 지구의 과거 자기장을 연구하는 고 지자기 연구는 1940년대 말 저명한 실험 물리학자인 블랙킷의 가설에 의해 학계의 관심을 끌었대요. 자, 블랙킷은요,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회전하는 물체, 전칭. 회전하는 물체는 그것의 각 운동량에 비례하는 자기장을 주변에 형성한다고 주장을 했다. 어쨌든 각 운동량 비례하는 자기장을 형성한다. 자, 이 주장이 맞다면 지구의 자전 방향이 일정한 경우에 지구 자기장의 이 방향은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왜? 각 운동량에 따라서 그치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치 자전 방향이 같다면 각 운동량이 일정하다면 비례하다면은 방의 방향도 그치 자기장의 그 크기도 다 바뀔 수가 없다고. 맞죠? 자,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여부는 암석에 잔류하는 자기, 즉 잔류 지자기의 미약한 흔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 과거에 이제 이 용암이나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된 바위에는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기 전에 그 안에 자석 물질들이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의 그 영향을 받는 그 물질들로 여전히 남아있거든. 굳어져 버리니까 식으면서. 그래서 자 정렬된 채 남아있기 때문에 그치? 이런 잔류 지자기를 통해서 그치? 그래 지구 자기장 방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우리 확인할 수 있다고. 자 그리고 보니까 측정 결과 지자기의 방향이 근데 봐봐 바뀌더라. 그럼 이것은 블랙킷의 가설이 뭐야? 그래 잘못됐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블랙킷 가설은 폐지. 그죠? 자, 어쨌든, 결국에는, 자, 잔류 지자기. 그럼 여기서 이제 블랙킷 가설은 날렸지만 궁금한 건, 그래. 바뀌는데,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치?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이제 뭐에 대한, 그런 암석들에 대한, 그치? 잔류 지자기 연구가 막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한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 지문은, 자, 지자기의 변화. 그지? 첫 번째 가설, 일단 블랙킷 가설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자기가 변할 수 없어. 자기 가설에 따르면 그지?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뭐가 생겼냐면은, 결국에는, 자, 지자기가 변화한다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 그지? 자, 확인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지자기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래 그런 암석들에 그치 들어가 있는 잔류 지자기 그치 그 당시에 그죠 그 지자기의 어떤 흐름이 정렬된 채 남아있는 그런 암석들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그러면서 밑에 이 문단 잔류 지자기의 방향이 지질시대 다른 시점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대륙은 고정된 상태에서 지구의 자극이 이동한다는 가설, 두 번째 가설입니다. 자, 대륙 고정, 그치? 그 다음에 지구의 이 자극이, 그치? 지자기 이동한다는 가설이 이렇게 두 번째로 세워졌어. 근데 너희들 다 잘 알겠지만 대륙이 고정됐다 OX 고정됐다 보지 않아요. 그치? 대륙 이동설이 좀 유력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대륙은 고정, 지구 자극 이동한다는 가설 넘버 2. 자, 이 가설이 맞다면 지질 시대의 같은 시점에 형성된 이 암석은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잔류 지자기가 뭐여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그런데 역시 얘도 뭐야? 인도와 기타 지역에서의 관측 결과 지질 시대 같은 시점에 형성된 암석에서 뭐하다? 잔류 지자기가 다른 자극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대륙은 고정이라서 그렇지 다들 뭐야? 지자기가 어디든 그렇지 어느 지역이든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실제로는 같지 않았단 말이지. 맞지? 그럼 다시 이제 자 세 번째 또 결국 대륙이 움직였다는 가설. 이것이 형성된. 오케이 좋아. 그래서 대륙 이동설. 자, 그래서 이미 1910년대 베게너라는 사람이 이미 이걸 한번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때는 병신 무슨 개소리야 하고 그지 약간 무시를 했어. 자, 봐봐. 그래서 대륙도 이동의 단점을 제기하면서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멀어지고 인도가 북쪽으로 이동해 아시아 대륙 합쳐도 했지만 학계에서는 그 당시는 인정하지 못했었어. 그치? 그런데 이 잔류 지자기 증거는 베게너의 주장을 뭐하더라? 지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 1960년대 초 영국의 지구 물리학자들은 잊혀졌던 베게너의 지금 대륙 이동설을 가지고 와서 그지 지자기가 어떻게 변화를 거쳤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어제 연구를 했대요. 다음 3번단. 한편 대륙 이동설과는 또 별개로 과학자들이 잔류 지자기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졌다. 자, 다시. 전 이 잔류 지자기 연구하면서 이제 이런 대륙 고정 이동설로 바뀌게 되는 것. 자, 물론이고, 또 잔류 지자기 자체에서 또 이제 또 다른 변화. 보자. 잔류 지자기의 증거들을 많은 암석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단순히 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지? 자, 이 가리키는 변칙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뭐 대륙이 고정 이동됐다 긁어놔서 그렇지. 지금 완전히 반대로 그지 변화한 것을 지금 이제 발견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좌에서 우로 오르다가 그지 우에서 좌로 완전 틀어져 버리는 거지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에 대해 잔류 지자기가 암석에서 자체적으로 역전된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지만은 이거는 자체적으로 돌비 자체에서 돌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거는 조금 부족하고 그지 지구에 흐르는 자기장 자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그지 좀 더 높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암석 자체의 자기장 변화는 없어. 이거는 지워버렸고 결국 뭘 결론 냈냐면은 결국 이제 지구 자기장이 때때로 역전된다는 가설. 그지? 자, 지구 자기장이었던 때때로 변화한다는 거지. 또는 지구 자기장이 그래서 가변적이라는 가설이 나타난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결국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그들은 더 많은 관측 결과를 근거로 수백만 년의 간격을 두고 지구 자기장이 180도 바뀌었으리라고 추론을 했다. 아까 반대로 그지? 그들은 암석의 생성 시기를 확정할 수 있으면 지자기 역전 시기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그렇지? 암석의 생성 시기. 그지? 그래서 이 암석이 그지? 언제 때 암석이고 그때 지금 녹아 있는 이 암석에서 발견되는 확인되는 자기장의 방향들. 이런 것들 계산했을 때 그지? 언제 180도로 확 바뀌었는지 그지? 계산이 추정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능하다는. 이해되나? 자, 그래서 4문단인데 1959년 네덜란드의 과학자 리턴이 잔류 지자기를 근거로 대략적인 지자기 역전 시기를 지질 시대와 비교하는 보고서를 제시를 했지만 정확한 시간 규모를 측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어. 그래서 이쯤에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과학자들이 포타슘 아르곤을 이용한 암석 연대 측정법. 사실 그 예전에 요거 지금 그치 뭐 연대 측정법 해가지고 모의고사 꽤나 잘 나왔던 소재거든요. 오랜만에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방사선 포타슘 동위원소 원자핵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아르곤 원자핵으로 붕괴된단 말 좀 어렵죠. 그냥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지? 이거 우리 뭐 정확한 과학적 개념으로 접근 안 해도 돼. 국어적으로만 접근해도 되니까 어쨌든 바뀐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방사성 포타슘이 아르곤으로 변화, 붕괴되는 비율은 어떤 조건에서도 일정하고 자, 그래서 요거 봐봐. 내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줄게. 자, 첫 번째 이제 용암이나 마그마 시절이야.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났어, 그렇지? 응. 자, 기체 아르곤이 방출되어 없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암석에 함유된 방사성 포타슘과 아르곤의 비율을 알면은 그 생성 시기를 거꾸로 거슬러 추적할 수 있다. 즉 1번 봐봐. 마그마 용암이 막 분출돼. 그치? 자, 그렇게 되면은 원래 지금 누가 이제 포타슘이 아르곤으로 지금 변한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아르곤은 기본적으로 기체예요. 그래서 요 놈이 지금 다 뭐 해버린다고? 다 지금 밖으로 좀 굳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지? 밖으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아르곤의 농도가 0이 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 여기 좀 일종의 초기화 값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마그마 용암 따위들이 이제 굳어요. 그치? 암석으로 굳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이 뭐야? 자, 이 암석들마다 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돌이 생각 굳어버렸어. 더 이상 아르곤이 못 빠져나간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정말 오래된 거라면,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자, 포타슘이 아르곤으로 바뀐다고, 이때 바뀌는 비율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일정하다고. 그치? 뭐 춥든 덥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굳어지는 순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얘가 오래된 암석이면 암석일수록 이 안에 아르곤이 많겠나 적겠나? 많다, 이렇게 가야지. 그치? 변환해야 되니까. 그치? 그럼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거일수록 아르곤의 비율이 뭐야? 적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치? 거꾸로 거슬러 추적해본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암석이, 그치? 되면서, 자, 그 암석 안에 아르곤이 나가지 못하고, 그치? 안에 이렇게 머무르는 거야. 잔류하게 된다고. 맞아.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과정에서 뭐가 된다? 시간이 누적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 누적된 아르곤의 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거꾸로 추적. 맞아? 그리고 여러분 과학 시간에 이런 것도 항상 우리가 뭐 반감기라고 하잖아. 그치?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반감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까? 이거 혹시 뭐 내신 들어간 학교에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약간 뭐 숫자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1번 단계에서 포타슘이 그치? 자, 100. 그 다음에 아르곤이 지금 뭐였던 시대라고 지금 요거는 다 지금 자 뭐야 처음 딱 시작할 때 그치 자 100에서 지금 아르곤은 지금 0인 시대라고 하자 그치 자 요렇게 그치 자 요놈이 이제 딱 이제 요런 상태로 지금 갇혔어 빠져나가다 이제 갇혀버렸다고 그리고 갇히면 이대로 100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뭐라고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1만 년이라고 하자 1만 년. 그치? 그러면은, 포타슘 뭐가 되고, 50 되고, 아르곤 뭐가 돼? 50 되겠지. 그치? 그리고 또 반감기 또 1만 년 또 지났어. 1만 년 또 지났어. 그러면은 또 어떻게? 포타슘 또 2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그만큼 뭐야? 늘어야 되니까 뭐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 녹아있는 뭐의 비율을, 이 아르곤의 비율을 그지 포타슘의 비율보다 아르곤의 비율 그지 클 거니까 알게 되면 요 놈이 몇만 년짜리인지 그지 그리고 몇만 년 전의 암석인지 그렇다면 여기 남아있는 잔류 장기장의 약간 방향이 정렬되어 있었다면 그걸 통해서 그때는 장기장의 방향이 이랬고 저랬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착착착착 하는 거야 맞지?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르곤의 그지 반감기라고 하니까 내가 좀 딴깨식으로 계산했지만은 어쨌든 아르곤의 비율을 따지자면은 요렇게 따지는 게 좋지 않을까? 맞지? 100 마이너스 100에다가 그지 2n제곱 곱한 거 빼는 거지. 맞지? 어쨌든 간에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밑에 봐. 자 요런 설명을 해. 그래서 이처럼 기체 아르곤이 방출되어 없어졌을 것이므로 현재 암석에 함유된 방사성 포타슘과 아르곤 비율을 알게 되면 암석의 생성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그치? 그래서 1960년대 말, 자, 같은 대학의 과학자인 돌, 폭스, 뭐 이런 사람들은 잔류 지자기 연구에 포타슘 아르곤 연대 측정법을 도입을 했고, 63년에 신생대 홍적세 지자기 역전 시간표를 대략적으로 제시, 아주 먼 시대에 그치? 지자기 역전 시간표 따위를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거슬러 추적해서 알겠지? 이 방법 썼다는 거야.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과학자들은 하와이의 용암 흐름의 연대 측정을 또 토대로 자기들의 지자기 역전 시간표들을, 그치? 각각이 어쨌든 간에 무슨 또 암석을 가지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치? 같은 연대 어떤 암석들이라면은 이런 지자기 어떤 시간표들이, 그치?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근데, 차이가 또 있기도 했나 봐.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그들은 굳은 용암을 채취하는 깊이가 몇 메다만 달라져도 지금 굳는 시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자, 이 암석 채취가 엄청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나 보네요. 어쨌든 자, 1965년에 콕스와 이 사람은 미국 하라미오 색강 근처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통해 최근의 지자기 역전인 하라미오 역전의 시기를 약 100만 년 전으로 확정을 했고, 이들의 연구 결과는 홍적세 온전한 지자기 역전 시간표로서 66년에 미국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됐고, 이에 따라 지자기 역전은 어쨌든 과학적 사실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쌤이 아까 그냥 이렇게 반감기 활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걸 살짝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 지문에서는 그 정도의 지금 이제 문제도 나오고도 있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치? 어쨌든 간에 이런 암석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지자기가 180도 달라졌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여기에 주목해서 읽으면 되는 내용이었어. 사실 재작년에 들어갔던 지자기 지문에 비하면은 아주 수월한 지문이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마지막 지문입니다. 과학기술 11강. 다음 주 한 개 더 해야 되겠다. 시간 충분하네. 자, 그래서 이번에 지문은 사실 요즘 또 뜨거워요. 그래서 요즘 낮에 그지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햇볕이 강한데, 여러분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시고, 난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발라도 의미가 없다. 어릴 때부터 발라요, 어릴 때부터. 그죠? 자, 그러면은 211페이지 11강 가겠습니다. 자, 지구 오존의 90%는 성층권에 존재한대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성층권은 전형적인 역전층을 이루고 있어서 지상 10에서 15km에 해당하는 성층권의 저층에서는 기온이 -60도에 가깝지만,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꾸준히 상승해서 성층권의 상층부인 50km의 고도에서는 기온이 0도로 높아진다. 즉 여기 역전층이라는 게 높아지면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존층에서 어쨌든 오존의 농도는 최대 12ppm인데 100만 분의 1인가 어쨌든 에 달한다. 뭐뭐에 달한다는 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라고 봐야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존층에서의 오존 농도는 이렇게 높다. 그리고 성층권 상층부에서는 산소 분자의 태양 복사선이 부딪혀서 오존이 지속적으로 생성도 돼. 그치? 어쨌든 그래 봐봐. 산소 분자와 태양 복사선이 그치? 충돌하면서 오존이 생성되기도 하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이 관여하는 또 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그치? 오존이 또 되는 분해되기도 하는. 그치? 자, 그래서 오존의 생성과 이 분해는 균형을 이루면서 어쨌든 농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를 한답니다. 생성과 분해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릴 때, 샘 어릴 때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프레온가스 스프레이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치? 자, 오존의 분해가 촉진되면 오존층의 농도가 지금 오존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오존 합성이 촉진되면은 오존층의 오존 농도는 높아지게 되는데,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항상 이제 우리 지구, 우리 과학은 그치?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고, 균형. 그치? 너무 한쪽이 낮아져도 높아져도 안 좋단 말입니다. 여기 지문에서는 당연히 오존 농도가 지금 낮아지는 것에 대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 봐라, 이 문단 볼게. 성층권에 분포하는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 복사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방패막. 그렇지? 오존의 어떤 효용 해서 그렇지? 해로운 자외선 복사로부터 보호해준다. 그치? 요즘같이 이제 오존층 좀 많이 좀 파괴됐다가 약간 회복 추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자외선 되게 좀 강하거든요. 그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오존층은 의외로 연약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인간의 활동 물결. 그래서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밑에 CFC 나올 건데 그게 프레온가스거든. 그지?
이 프리온 가스 같은 것들 많이 쓰다 보니까 오존이 그지 많이 파괴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네요. 자, 보자. 쉽게 파괴될 수 있고 실제로 8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심각한 해소. 자, 74년 초에 몰리나와 롤런드는 염화플루오르탄소, 즉 CFC,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프리온 가스입니다. 자, 내가 그냥 C라고 표현할게. 자, 성층권에서 분해되면서 뭘 만들어내더라고. 자, 어쨌든 C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분해가 돼 염소 원자라는 걸 만들어내. 자, 그러면 이 염소 원자가 오존을 파괴한다라는 거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과정이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그지? 자, C는 1930년대 키네틱 케미컬사가 발매할 당시만 해도 상온과 상압에서 기화할 수 있고 화학적으로 매우 반응성이 낮아서 좀처럼 분해되지 않고 다른 물질을 뭐 하지 않아? 분해하지도 않아. 라고 그치? 무독성, 비가연성, 빛체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뭐였다고? 위에 보세요. 다시 두 줄 올라와봐. 오존을 파괴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실험과 그 연구와는 다르게 오존이라는 것이 다른 물질을 분해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몰리나가 밝힌 거겠지. 자, 어쨌든 이에 따라 C는 냉매, 용매, 스프레이캔의 추진제, 다양한 플라스틱 형상을 제작하기 위한 발포제 등으로 널리 사용. 그러다 73년에 C가 대기 중에 축적되고 있다는 보고가 그치? 자, 있었다. 어쨌든 이거는 시간적인 표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그래서 몰리나의 연구에 따르면 C는 대기 중에 대부분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비에 의해 분해되지가 않고 성층권 상층부에 이르게 되면, 그치? 봐봐. 이 C는 지금 비에 의해 분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성층권도 상층부에 가게 되면은, 자,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태양 복사선인 어쨌든 자외선에 의해 분해가 된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성층권, 이제 필기할 필요가 좀 있겠네. 상층부에, 자, C가 도착해. 그러면은, 요 놈이 뭐랑 만난다고?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분해되면, 자외선을 이제 흡수하면, C는 이제 뭐 한다고? 자, 염소 원자를 내놓게 된다. 그치? 그래서, 자, 염소 원자. 자, 요렇게, 그치? 자, 등장하고 있고. 자, 그 중에서도, 자, 여기, 보면은, 반응성이 큰 염소 원자는 뭐랑 붙어 먹겠다고? 자, 보니까 산소 분자, 원자 두 개 붙어 먹는 거 있잖아, 그치? 자, 요 놈하고, 자, 다음에 일산화 염소 라디칼을, 그치? 자, 생성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 그냥 오존 분자였구나. 하고 그지 붙어 먹으면서 뭘 만들어내더라. 일단 CIC라는 거지. CIO 산소 원자 하나는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보자. 산소 원자 두 개 합쳐져서 그지. 산소 분자 O2 만들어내.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다시 이 지금 일산화 염소 라디칼 CIO는 산소 원자와 또 반응을 해. 자. 해서 염소 원자와 산소 분자를 또 생성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결국 하나의 염소 원자는 하나의 오존 분자 그다음에 하나의 산소 원자가 두 개의 이 지금 자 산소 분자를 생성하는 반응을 매개를 하더라. 요게 지금 만들어내는 게 보니 지금 봐봐. 자 요런 지금 도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야. 자, 지금 우리 염소 원자, 그 다음에 누구랑 만났다고? 오존 분자랑 만났어. 맞지? 그랬더니 지금 라디칼 나오고 지금 보니까 산소 분자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요놈 우리 또 산소 원자가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거랑 잘 결합하잖아. 그치?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래서 또 누구랑 만나 산소 원자 하나 남은 게 그치? 누구랑 만난다고? 이거 좀 라디칼하고 또 만나게 돼. 그렇게 또 만나니까 그치? 얘가 지금 또 뭐야? 분리되면서 또 염소. 그치? 그 다음에 산소 분자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는 이 지금 상층부로 가가지고 누구를 자꾸 때려잡으면서 이 오존을 자꾸 때려잡으면서 그치? 자꾸 자기를 또 만들어낸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또 얘는 또 누구랑 또 만나게 해서 또 오존 분자 만나가지고, 그지? 또 없애버릴 것이고.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짜 반응이라는 게 여기서 중복된 거 다 날리고 결국엔 뭐가 만들어지냐? 라고 물어본다면 중복된 거 맞냐? 중복된 거 맞냐? 그지? 다 날리니까 이렇게 좋아. 우리 염소, 그지? 날리니까 요렇게 만들어지. 그지? 그럼 결국에는 자, 이 염소 분자라는 요 놈이, 그치? 결국에는 오존하고, 그치? 산소 원자하고 붙게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리려다. 오존은 아까 우리 뭐야? 그래, 아까 보호막 해준다며, 생명체들에. 그치? 그런 보호막을, 그치? 얘가 없애버리더라. 없애버려. 최종 결과물은 요거는. 맞나? 그래서 요거 지금 식이 되게 뭐 어렵게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 산소 다시 오존 분자랑 붙어 먹어서 이걸 지금 뭐야 다른 분자들로 이렇게 만들어내. 아니 오존 파악해.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맞지? 응. 자. 그래서 밑에 염소 원자는 오존을 분해하는 반응을 완결하면서 스스로도 보존된다. 아까 우리 봐봐. 위에 보시면 그치? 자기 지금 이렇게 오존 분자만 없애고 자기 또 살아남았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오존을 분해한 촉매여서 계속 기능한다. 그래서 또한 CFC가 분해되면서 생성된 염소 원자나 그 염소 원자에서 생성된 우리 CIO 있잖아, 그치?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또 이런 것들을 또 만들기도 하는데 이들 염소 원천 화합물은 태양 복사선을 받으면서 분해되어 성층권에 또 반응성이 큰 자유라디칼 염소 원자를 공급해주게 되는데 이것들이 또 뭐 하게 된다고? 오존 분해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그치? 어쨌든 간에 지금 봐봐. 자, 이 라디칼 있잖아요. 그치? 이 친구가 또 다른 그치? 물질과 또 반응이 뭔지 모르겠어. 하면은 이런 걸 또 만들어내. 그치? 자, 그리고 이놈들이 또 뭐 하게 된다고? 자, 이놈들이 또 태양 복사선과 함께 되면, 그치? 자, 이것들 염소 원천 화합물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염소의 그치? 원재료가 되는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뭘 만든다고? 반응성이 큰.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이라는 거 아까 윗문단에서 뭐라 했었냐면, 반응성이 큰 염소 원자는 오존 분자와 반응. 특히, 요 놈이 사실상 뭐랑 붙어 먹는 거라고? 오존 분자랑 붙어 먹는 염소 원자였던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하게 되는 오존을 분해하게 됐다는 거지. 이 과정이 계속 뭐 된다고? 악순환 된다. 우리가 뭐 하는 CFC, 즉 프레온가스를 계속 쓰는 한. 이해되지?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너희들 어릴 땐 모르겠지만 샘 어릴 땐 제발 집에서 스프레이 쓰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었어. 근데 심각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좀 나아지는 추세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지. 그래서 이때 지금 보니까 오존 분해하는데 특히나 여기서 반응성이 큰 이제 라디칼 염소 원자가 주요한 역할을 하더라. 다음, 그래서 몰리나는 이런 내용을 74년에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으나 실제로 대기 중 오존 분포가 어떻게 변천했는지는 10년이 지나도록 드러나지가 않았대. 발표는 했는데 그지 바로 지금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그의 경고는 잊혀졌었다. 그러다가 약 그냥 11년째 85년에 제 파먼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남극 대륙 상공에서 자 봄이 되면 오존 농도의 거의 70%가 줄어드는 현상, 즉 남극 오존 구멍을 발견하고 이에 CFC의 오존층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7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지 뭐 런던 의정서 해가지고 뭐 환경 협약들 많이 맺었잖아요, 그지 그 이후에 어쨌든 CFC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비로소 취해진 거예요, 사후에. 맞지? 어쨌든 하지만 그 후 남극 오존 구멍의 상황은 더욱 악화돼서 92년, 93년 자 통상 오존이 많이 분포하는 14에서 17km 상공에서 무려 99%의 오존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2000년과 2006년에는 그때까지 알려진 가장 큰 오존 구멍들이 보고되었으나 요즘은 회복되는 추세다라고 하네요.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우리가 또 캠페인도 벌리고 하면서 그치? 자 어쨌든 이에 따라 남극 대륙의 상공 이 오존 구멍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또 가설들이 설정이 됐는데 이런 가설들은 그 이후의 연구에 의해 실증적 증거들을 얻어가고 있고 등등등등등 어쨌든 우리 오존을 잘 지킵시다 이런 얘기예요. 맞지? 11강은 사실상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였다고? 사실상
이거 지금 뭐야? 그래, 오존이 파괴되는 어떤 원리를 그지? 원자 분자와 같은 과학식으로 그지? 화학식으로 설명한다. 이것 말고 사실 다른 건 없어. 그지? 뒤에 지금 뭐 나온 내용들은 사실 사회 지문에서 우리가 볼 법한 그런 내용들이잖아, 그지? 자, 스킵하고. 아, 내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쌤이. 내가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좀 빠르네. 한두 개 더 할게. 알겠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들, 지문들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시험 범위들 보내준 것들 보고 내가 안 한 것들, 그리고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 그거는, 일단은 영상으로 좀 보시고 안 한 것들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안 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그거 우선적으로 제일 첫 번째 할게. 이해가. 염제지문인데. 그러니까 그거 내가 이 4월 초에 수업한 게 있긴 있거든. 한번 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나한테 다시 해달라고 그랬죠. 알겠지? 내가 링크 찾아가지고 좀 보내줄게.